안녕하세요. 김용정입니다. 오늘 시장이 아주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원고라든지 PPT 미리 준비 안 하고 오늘은 즉흥적으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제가 평소에 분석하는 그런 스킴대로 한번 쭉 말씀을 한번 오늘 드려볼게요. 네, 해외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지금 오늘 어제 이제 0.94%, 그다음에 나스닥은 2.14% 하락, 좀 제일 많이 하락했네요. 그다음에 S&P 500은 마이너스 1.3%,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2.49%, 좀 많이 시장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은 많이 하락했고, 그럼 시장 하락했으면 현재 위치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한번 보면 아, 자, 우선 월봉을 먼저 볼게요. 월봉 그림을 봤더니 아, 얘가 지금 자, 시장 추세는 6개월 6개월 이동 평균선, 이 기울기가 추세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그 기울기를 보면 상승을 쭉 이어오다가 지금 6개월선 아래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개월선 아래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같은 경우에도 음포선으로 잘 가다가 지금 음포선, 월봉 기준으로 음포선으로 지금 음포선의 신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6개월선 이평선 아래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봐져요. 자, 지금 일봉을 한번 보면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장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장이 끝나진 않았어요. 자, 뭘 보고 할 수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차트의 어떤 기술적 분석에 의한 건데, 여러분 차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트는 그냥 차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제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그냥 테크니컬한 투자법이 아니라 이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차트 내에서 얘 의미가 뭐고 여기서 무엇을 읽어내는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같은 도구를 가지고 같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과 사용을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쓸모없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이런 우리 흔히 보는 차트는요. 그냥 차트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세를 나타낸 겁니다. 시세를 그냥 그래픽으로 나타내고 히스토리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즉 가격의 흐름인 거죠. 자, 이 캔들 차트는 누가 제일 먼저 창시했다고요? 혼마입니다. 약 2, 300년 전에 일본의 혼마라는 사람이 쌀장사꾼이에요. 그때는 지금으로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또 화폐, 그다음에 뭐 다행히 디지털 화폐까지 나오고 원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자산이 풍부한 상태지만은 과거 수백 년 전에는 그렇게 자산이라는 것이 어떤 곡식, 쌀, 일본의 그 시대에는 이제 쌀로 자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쌀이 지금의 주식과 같이 이렇게 많이 거래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혼마라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쌀 장사를 할 때 이 쌀의 매일매일 변하는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패턴과 혹은 추세를 나타내게 돼서 그 추세를 읽고 쌀을 사 모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장사를 통해서 큰 부자가 됐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과학적이었으면 지금 오늘날 현대 시대에도 쓰고 있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캔들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차트는 이 평균 시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하게 그냥 그래프 그냥 차트쟁이들이 쓰는구나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시세를, 그리고 평균 시세를, 현재 시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서 수많은 분석과 패턴들을 그동안 연구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이때까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오고 그걸 바탕으로 많은 기법과 기술들을
연구를 해내고 그걸 활용해서 많은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는 거고요.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시장 지금 보시다시피 S&P 500보다 나스닥이 더 약세입니다. 그러면 약세인 나스닥의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월봉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음포선의 캔들 신호가 나와서 약간 하락 조정을 주겠다라는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6개월 이평선, 즉 추세선의 이 아랫단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월봉을 보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구간이고요. 자, 일봉을 봅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자, 이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일단은 20일 평균선, 이건 한 달 평균선이에요. 21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20일,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이 거래가 일어나는 이 5일이 되겠죠. 일주일 동안 5일 거래되는데, 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5일 거래, 20일 거래되는데 그 한 달 평균이 바로 21선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평균 시세들을 쫙 모아서 점점 찍으면은 이렇게 21선이 그려지는 거죠. 제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할 때 실제로 이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트의 원리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다시 그래 차트 분석상 보면요, 위에서 21선은 한 번만 내려오죠. 주식시장의 좀 특징이 뭐냐면요, 이 시세가 변할 때 한 번 이렇게 어떤 액션이 일어나면 그 한 번 가지고는 큰 변곡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은 일어나야지만 그게 본 게임이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좀 다른데 비유를 한다면, 한 번 시장을 빵 쳤는데 충격을 먹긴 먹겠죠. 그런데 맷집이 있으니까 버팁니다. 근데 한 번 더 빵 때리면 시장은 그때서 정말 넘어지게 되죠. 최소 두 번 정도는 참을 수 있는 맷집이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1선이 한 번에 이렇게 빵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 240존이 있습니다. 120일과 240존은 장기 추세선이에요. 이게 정배열돼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충분한 간격을 확보한 상태에서 위에서 한 달짜리 이평선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자, 위에서 미리 어떤 위험을 감지해서 어떤 인버스 ETF라든지 숏 ETF를 투자하셨던 분은, 해지하셨던 분들은 지금 괜찮겠죠. 마음이 좀 놓이실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은 지금 이 구간부터는 숏 치지 마십시오. 제 판단에는 지금은 숏 칠 구간은 늦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것도 늦었습니다. 자, 늦었으면은 왜 늦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많이 내려와서 늦었다가 아니고요,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추격 매도를 하더라도 더 많이 급하게 내려갈 구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21선 외봉으로 내려올 때는 매수 구간은 어디냐? 통상 이 구간 내에서 양봉 줄 때는 어디선가 바닥점이 될 겁니다. 자, 쭉 보다 보면 단기적으로도 꼭지는 음봉 중에 하나가 꼭지죠. 반대로 단기적으로 내려오다가도 바닥 중에 하나는 양봉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하나의 양봉이 떠준다면 혹시나 그게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확실한 신호는 아니에요. 자, 즉, 이 구간은 매수 존이지 추격 매도해야 될 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해서 주식을 줄일 필요는까지는 없고요. 이미 해지를 하셨다면 해지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서 따라붙게 해갖고 3배에서 숏 ETF라든지 콜 매도라든지 풋 옵션을 매수를 한다든지 선물 매도를 한다든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한 자, 여기 선을 하나 딱 그어보면, 오늘 어제가 되겠죠. 왜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지 잠깐만 의심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선을 하나 그었더니 이런 거죠. 여기에 산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산이 하나 있죠. 전고점 돌파했던 전고점이 됩니다.
자, 여기 박스권, 여기 단기간에 박스권을 돌파했던 그 라인이 지금 끊었던 14,200 라인. 14,200 라인이 바로 이 돌파했던 박스권의 상단입니다. 그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한번 충격으로 쭉 내려왔는데 거기 라인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숙제. 시장은 숙제를 지금 풀어야 돼요. 이 돌파했던 라인 14,200포인트 이 라인을 지켜줄 건지 혹은 이 라인을 다시 깨버리고 하단으로 내려오든지 내려오게 되면은 돌파했던 박스권 상단 박스 돌파했던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요. 이 라인을 지키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의 힘을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여기서 반등을 준다면은 이 라인을 지키게 되는 거고 이 라인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박스권 돌파했던 것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면 다시 재상승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특별한 패턴 하나. 여기 21선 외봉으로 내려오다가 여기 240존 정배열 구간 라인에 들어오면 어디선가 여기에 바닥점을 이루고 반등을 준다라는 게 과거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 돌파했던 박스권 상단을 지켜주는지 지켜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혹여나 깨더라도 이 밑에서 241 이 존에서 양봉을 주고 5일선 먼저 턴, 그 다음에 21선 턴 이렇게 주는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또 두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추격 매도는 하지 마십시오. 불안하다면 정 불안하다면 조금 늦었지만 한 10% 정도는 현금화 하셔가지고 인버스 ETF, 숏 ETF를 하나 매수를 해놓으십시오. 해지를 해놓으십시오. 그럼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밑에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 라인에서 바로 반등할지는 지켜보고 거기서 반등을 준다면은 해지는 그때 푸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어떤 주식들이 지난 밤에 시장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들은 미국 시가총액 상위 20개만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지금 안 내려간 게 없죠. 심지어 페이스북은 좀 심하게 내려갔네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 장중 800달러를 뚫었다가 다시 힘이 빠져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장이었죠. 왜 하필 주말에 토요일날 테슬라는 지금 3분기 인도량 24만 1,000 몇백 대 인도량 발표를 했어요. 테슬라가 차를 팔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인도한 그런 2021년 3분기가 되는 거죠. 아주 호재죠. 테슬라는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이 판매하고 딜리버리하는 차량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또 가격도 뭐 조금 올려서 이제 영업 마진도 또 올라가고 있고요.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재로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나스닥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는 장중에 3% 이상 올라갔어요. 장중에 4%까지 올라갔네요. 이렇게 좋다가 시장이 워낙 세게 떨어지니까 제가 장중에 잠깐 봤는데 나스닥 시장이 한 2%, 나스닥 지수가 2%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빠지니까 얘도 이제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감은 이렇게 플러스 0.8%에서 끝나지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마감을 줬죠. 그렇지만 그 호재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전히 그 호재는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은 테슬라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엔비디아는 그동안 테슬라 못지않게 잘 올라갔던 엔비디아인데 얘도 지금 휩쓸려서 많이 내려가고 있죠. 얘도 파동 이론을 보면은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깨쯤에서 이제 매도하고 청산하고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이 엔비디아가 사업을 못하냐? 아니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이슈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부 다 특히나 이 기술주, 성장주, 반도체는
특히나 이 자기 자본 이익뿐만 아니라 이제 재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제 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기술주, 성장주 파트에서 이 반도체주가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에 반도체주들은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뭐 ETF 같은 경우에도 2%, 마이너스 7%, 이렇게 타격이 좀 큽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면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녀석들은 뭐 금융주도 있고요. 예, 쭉 여러 가지인데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히려 올랐고요. 자, 금융주가 조금 관심을 둘만 합니다. 지금 뭘 투자할까 고민하면은 저는 뭐 성장주도 좋지만 또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하나 지금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금융주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 모간 이런 것도 지금 모양새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 배당주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크게 타격을 안 받았죠. 그죠? 뭐 브로드컴 빼고는 뭐 맥도날드, 브라이즌 뭐 이런 기업들은 주가는 다 괜찮습니다.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이 리오프닝, 이제 디즈니라든지 그 다음에 메리어트 이 호텔, 그 다음에 항공주, 항공 ETF, 그리고 여행 관련된 ETF, 시장 하락 대비 크게 지장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지금 이것만 되돌아보더라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성장주 중심, 특히 반도체 종목들은 큰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포스트 코로나, 금융주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은 좀 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국 시장을 가보죠. 한국 시장을 와보면요, 한국 시장의 주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리나라들도 이제 어떤 반도체 성장주, 그렇게 좋진 않죠. 마이너스 2%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 4%, 이노베이션 좀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도 좋진 않고요. 자동차는 타격을 좀 덜 받은 것 같고요. 제약주가 지금 타격을 크게 받고 있네요. 뭐 이것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코로나 치료제, 뭐 머크에서 이제 치료제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뭐 그런 거에 타격을 좀 심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호텔신라, 대한항공, 하나투어, 노랑푼성 전부 다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죠. 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이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도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타격은 덜 받고 있고요. 역시나 코로나 백신은 저도 오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하고 와서 이제 열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 영상 하나 더 찍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백신을 지금 2차까지도 많이들 맞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주사약인가요? 어쨌든 치료제도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위드 코로나 그냥 가는 겁니다. 신종플루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염병에 이제 어떤 7분홍소, 8분홍소 넘어가는 그것은 치료제가 나오면서 급변한다라는 것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도 달라지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주식 투자하는 우리들도 그에 발맞춰서 포트폴리오 재편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더 해외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죠.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동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분석할 때는 해외 동향 먼저 보고요.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조금 전에
보셨고, 그 다음 필라델피아, 지금 보시는 거는 필라델피아 은행 지수입니다. 자,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쫙 올라왔다가 2달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패턴 이론상에서도 지금 N자를 그리고 있어요. 60일선이 N자를 그리고 20일 평균선도 N자를 그리고 5일선 평균선도 지금 N자를 그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아니죠.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은행 지수를 참고해서 금융주 투자하는 것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반도체 지수도 한번 볼게요. 반도체 지수는 어렵죠. 추세선상에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는 당분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램 익스체인지. 자, 이거는 디램 메모리 가격의 어떤 가격 추세를 지금 보는 건데요. 하락하고 난 뒤에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난 뒤에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 메모리 가격은 지금 시장에서 하락한 뒤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줘요.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얘네들은 반도체 가격은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하락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세게 받고 있는 중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2등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충격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도 좀 마찬가지 대량 매도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물건, 그러니까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의 가격은 좀 괜찮은 횡보세를 안정을 찾고 있는 중인데, 이 시장이 안 좋아서, 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외국인의 매도는 이 원달러 환율과 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하락했다 지금 바닥에 쭉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6개월선에서도 60일선도 지금 쌍바닥을 주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점점 올라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 장기 평선에는 걸려가지고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이죠. 그럼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요? 박스권을 이룰 겁니다. 지금 어디가 상단일지는 1차적으로는 이 이평선에 부딪혀서 상단에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달러의 가치는 또 이 백선에 올라가면 여기서 또 흔들리겠죠. 혹은 이게 천장이 된다면은 달러 인덱스는 요 라인에서 요 라인 사이에 박스권을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왔다 갔다 박스권을 이룬다면 한국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 박스권을 이룰 텐데, 우선 현재 주소만 먼저 보면은 지금은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1188원까지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어디선가 어디가 될지는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어디가 될지 신호는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시점이 될 것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최소한 21선이 꺾어지게 되거나 혹은 61선 이하로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같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1200원 위에, 여기는 강력한 어떤 매물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80원대, 그 다음에 1200원 언저리에서는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이 상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하락하게 된다면 이제 이 원달러 환율도 박스권을 이루게 될 겁니다. 쌍바닥 찍고 올라갔던 이 박스권 하단은 웬만하면 지지가 될 거고, 그러면은 1200원 언저리에서 1100원,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유가, 지금 원자재 때문에 날린 거죠.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면은 가장 큰 것은 셧다운일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지금 동남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프린터, 좀 고가의 프린터를 하나 주문하려고 했더니 그 프린터 모델이 저기 동남아에서 양산을 한다고요. 근데 동남아가 셧다운 되면서 수입이 안 된대요. 수입이 안 되니까 물건도 없고 가격도 올라가고,
자, 거기에서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도 포함입니다. 자동차의 반도체도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도 거기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가 셧다운되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베트남까지도 다 셧다운을 하기 때문에 물량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원자재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 부품뿐만 아니라 원자재에 대해서도 지금 운송이 안 되는, 좀 막혀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영국에 기름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거 아시죠? 뉴스 보셨어요? 그것도 기름은 있는데 기름을 운송할 트럭 운전사가 없다고 해요. 트럭 운전했던 사람들이 제3국 멕시코나 아니면은 동남아 이렇게 제3국의 사람들이 많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할 사람이 없대요. 이 트럭 운전사가 없어서 부족해서 지금 물량 운송이 안 되고, 물량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 한테 전송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고, 뭐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셧다운과 그런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무너지고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감산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 한국 원달러 보셨고, 중국 볼게요. 헝다 때문에 난리라고 하지만 정작 중국 시장은 지금 괜찮다 하는 모양새죠. 우리는 중국 헝다 그러는데 중국은 막상 보면은 괜찮아요. 중국의 이제 헝다의 어떤 이 거래가 정지됐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지분 처분이나 등등 그 리스크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책들이고요. 시장 자체에는 큰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구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얘도 끝난 건 아니다고 보죠. 그 다음 이렇게 불안해지면 금이 올라갈 텐데요. 금은 지금 아직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값이 올라가려고 한다 혹은 상승 추세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은은 지금 하락 추세예요. 반등권에는 들어와 있지만, 반등 가능권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천연가스 가격이 근래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했죠.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천연가스 상승 추세, 알루미늄 사상 최고. 이것도 먹었지 않았네. 자, 그 다음에 팔라디움 급락. 예. 그 다음에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로 인해서 테이퍼링 때문에 이어지는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를 통해서 지금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거죠. 아까 미국 시장은 이미 해지를 하거나 혹은 인버스를 갈아타거나 주식을 추격 매도하는 것은 늦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걸 살짝 지금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10월 5일 아닙니까? 10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10월 14일 날, 10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 날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 날 이 파생 상품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살짝 살펴보면요.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현재 이렇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387이면 요쯤인데요. 현재는 딱 보면 이대로 만기에 가면은 외국인들은 손실을 합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잖아요. 외국인들은 더 큰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파생
투자하는 이 펀드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기네들 수익 내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378포인트의 코스피 200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얘를 끌어올리게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별로 안 팔죠. 미국 시장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해지를 하거나 혹은 하락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오늘 하루에만 1조 원 가량의 선물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500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현물에서는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선물에서는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선물은 지금 241선에서 연결 선물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안 팔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팔아봐야 많이 팔아서 자기 지수가 떨어지면은 자기네들 손해는 더 크게끔 포지션을 짜놨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 10월 14일까지는 여기 선에서 좀 더 올리고 싶어 하지 내리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가면 누가 이득일까요? 기관들이네요. 특히나 금융투자. 현재 포지션에서 지수가 하락한다면 기관 금융투자도 손실, 외국인도 손실. 그럼 지금 올라간다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유리하고 외국인들도 손실 만회가 좀 되는 포지션을 짜놓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그렇다면 남은 거는 개인들은 어떻게 짜놨을까요? 한번 볼까요? 개인들은 내려가면은 이익 나는 포지션을 짜놨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은 적정 수준에서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야지만 수익 나고요. 개인들은 현재 시점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 나는 구조로 포트폴리오 짜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만기 다가오면은 만기 주간까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될까요? 답은 나오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옵션을 해지를 하고 있네요.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들 포지션 자체가 하방이 아니라 약간의 상반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 싸움이 될 것이고 개인은 하락할수록 이득, 외국인과 기관은 상승할수록 이득. 그렇다면 이 게임은 누가 이기게 될까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적어도 한국 코스피 시장 10월 14일 만기일까지는 급격한 하락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될 수 있죠.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절대치는 아니에요. 참고사항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지금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이제 드디어 240일을 뚫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월봉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240일 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다 하락하고 꺾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끝날까요? 한 방에 끝나진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나의 대응책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지금 제일 관심이 있으시는 삼성전자도 지금 하락 추세 패턴은 나왔어요. 이미 월봉만 보면 알겠죠. 올해 내도록 계속 행보하다가 지금 훅 꺾어지고 있죠. 훅 꺾어져서 얘가 끝났냐?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저점은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저점 깰 말똥 살짝 깼는데 패턴상 지금 자 60과 240이 이제 역배열되기 시작했어요. SK 하이닉스도 볼게요. 하이닉스는 이미 60과 240이 역배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역배열만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
그 다음 스텝을 제가 잠깐만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일본 기준으로 240과 602 역배열되기 시작했으면 이 밑에서 총 2번 혹은 3번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60일선을 한번 들었다가 빼줘야 되는 그런 추세의 어떤 패턴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그 신호가 나올 때, 그 신호가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등의 어떤 시점이 남아있다 라는 정도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리오프닝 주식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호텔신라, 대한항공은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2009년도보다 더 많이 올랐죠. 2019년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여행주도 미리 좀 많이 올랐어요. 리오프닝 예상돼서 좋아지긴 하겠지만 당장 이렇게 많이들 갈 수 있지는 않겠죠. 서서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리 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다면 리오프닝을 만약에 한다면 기왕이면 저는 미국 쪽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메리어트 역 헤드앤숄더 패턴 들어오셨죠? 역 헤드앤숄더 지금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월봉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나타났어요. 지금 이렇게 박스권 상단만 뚫으면 얘는 한번 크게 시세 분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단을 뚫는지 안 뚫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거고요. 이미 이 패턴을 한번 거쳐갔던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을 한번 크게 했었죠. 그래서 메리어트 그 다음에 항공주도 지금 패턴상으로는 아주 이쁘게 지금 구려가고 있어요. 61선이 N자를 그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월봉 6개월선이 지금 상승 패턴을 그리기만 하면은 얘도 적어도 여기까지 의미선 3만 32달러까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공주들 다 모아놓은 ETF가 제트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 항공주 딱 꽂아서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트를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여행 관련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가 어웨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융주 괜찮다고 봅니다. 기술적 패턴상으로도 괜찮고요.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10년 만기물도 한번 볼까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49%. 지금 단기간에 급등해서 1.53%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어차피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내려봐야 이제 얼마나 더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하고 저점만 계속 올리면서 서서히 올라가. 금리는 서서히 올라가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쭉 한번 시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에 다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